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잇따라 폭로가 됐고 이 꼬리표는 평생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겪는 폭력이 사이버상에서의 따돌림, 언어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전에 세대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죠. 오늘은 대한변협에서 최초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노윤호 변호사 저희가 초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생각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서평하는 코미디언 남정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학교폭력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난리잖아요. 예. 저는 민간인이라 괜찮습니다. 근데 노윤호 선생님 워낙 이제 저는 그 책 우리를 지키는 법 이 책 좋아하고 그리고 이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면 기사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참 몰랐었던 부분을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을 그래도 좀 솔직하게? 동요되지 않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인증 제도가 있었습니까? 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제도가 있는데 두 분 뭐 이혼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내가 전문이다라고 해서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 제도가 있어서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그 분야 주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변협에서 이것을 학교폭력 전문 분야를 만드신 것, 신설하도록 추진하신 것도 변호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기는 뭡니까?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학교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지고 제도로 도입이 된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한 게 2016년도부터인데 당시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학교폭력에 직면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조력을 필요로 하시고 발을 동동 굴리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아니 여기 교육하는 곳인데 무슨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냐. 애들 싸움에 변호사가 웬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고 해서 학교폭력이 전문 분야로 인정이 돼야 다른 법적인 분쟁과 좀 대등한 수준으로 이걸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변호사로 뭔가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성과라 그래야 될까요? 좀 슬프지만 가지고 계신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했나요? 예, 그 대한변협에서는 전문 분야 등록 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조건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소송을 통해서 최소 건수 이상을 뭐 수행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뭐 일정 횟수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본인이 강의를 직접 하면서 했다던가. 전문성이 인정이 됐다라던가 아니면 또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통과해야만이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몇 분 인증받으신 분들을 뭐 지금 제가 어제자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저 이후로 등록이 되신 분은 9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등록은 안 돼 있지만 학교폭력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홍보를 하시는 업체도 한 50여 군데가 되고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예,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2020년부터 학교폭력을 전담으로 하는 그 상주하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정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지면 이제 의뢰를 할 곳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좋긴 한데 이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또 그 외 반증이기도 네네. 한 거죠. 아주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좀. 네. 최근에 그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 관련한 폭로들이 지금 막 이어지는데 뭐 아주 오래전 기억들을 또 맞아요. 꺼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맞습니다.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무슨 뭐 공소시효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네네네. 그리고 그 당사자의 기억인데 이렇게 반대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되고 어떤 기준이에요? 우선은 그 처벌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그 남정미 개그우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공소시효가 뭐냐.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교폭력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 보통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7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이거는 다 지나간 네. 거예요. 그리고 예.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사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뭐 10년, 20년 전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예. 알려진 사람이라면 연예인은 네네. 뭐 그런 거로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네. 아, 피해자가 할 방법이 없는 예, 거군요. 피해자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이거를 폭로하는 그래서 뭐 사회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도 묻겠다라고 선택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어쨌든 뒤늦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쪽이 억울한 상황이거나 서로 또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실을 어떻게 밝힙니까? 이런 경우에.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소 기억이 좀 뭐 왜곡되거나 아니면 과장됐다라고 해도 가해자 측에서는 폭로된 측에서는 누군가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도 아 내가 왜곡된 기억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마음을 회복하는 양상으로 사실은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연예계나 스포츠계 폭로가 이런 절차는 생략이 되고 오로지 진위 공방으로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본인이 명예훼손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시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폭로가 아닌 그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가해자 양측에 소통 창구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게 요즘 이 학교폭력 전문가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 뭔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같은 10년, 20년 전에 있는 상황들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가 가나요? 성인분들 사이도? 사무실에 연락을 종종 주십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이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묻고 싶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SNS를 통해서 가해자를 알아냈고 그리고 연락을 취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왜 뭐 과거 일로 나한테 연락을 하냐. 너 이거 협박이다. 뭐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야, 참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게 안 잊혀지는 거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피해자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이 정말 다양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이버상, 언어상, 어떻게 보면 또 이건 또 폭력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범위?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상이 다양해지는데 어디까지를 학교 폭력이라고 그럼 볼 수 있는 건지.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폭행, 상해, 뭐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 폭력,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해서 좀 열린 규정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에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좀 열린 규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은 폭력이라고 하는데 가해 학생은 나는 그냥 장난이었다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교폭력 사건들도 가해 학생들은 죄다 나는 장난이었다. 장난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말하기를 아무리 가해자가 장난의 의도라고 했더라도 이걸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 고통을 느꼈다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이다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의도가 어떻든 간에.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피해자가 지금 이제 학교의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들이 성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가다 보면 아유 뭐 그런 일도 있지라고 그냥 되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라고 가해자 입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어른들의 인식이 좀 아이들에게 상처가 더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는 게 사실은 학교폭력 해결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 피해 학생은 본인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아직 없고 가해 학생도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제어할 겁니다. 능력이 본인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이거는 이미 학교폭력이 아니고 단순히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존의 성인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걸 바꿔야 되는 부분이군요. 학교 폭력이 그러면 지금 많은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거는 단연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 이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요?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원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놀린다던가 아니면 피해 학생을 뭐 우스꽝스럽게 나온 사진을 뭐 게시를 한다던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왜 그러면 사이버 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심각하냐라면 우선 뭐 2020년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수업도 학기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 학교 폭력도 비대면 양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상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나오면 되지 않나 이런 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이 그럼 사이버 폭력이 왜 무섭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사실 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라는 그래도 피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폭력은 24시간 피해 학생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전파가 빠르다 보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 예를 들면 뭐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유포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해 학생의 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지운다 한들 그게 어디까지 퍼졌는지 피해 학생조차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전파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의 정도도 크고 그리고 또 일례로 뭐 오프라인상에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SNS에 게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력을 모르던 주변 학생들,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 학생이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되고 피해 학생은 어마어마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저희 세대는 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근데 지금 세대들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니까. 진짜 완전 삶이랑 완전 직격
네,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이버가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사이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근데 이거는 해야 부모님들이 더 찾아내기가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애들이 웬만해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해 학생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더 사이버로 옮겨가는 양상도 있습니다. 경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의뢰가 되면 찍는 놈, 보는 놈, 퍼뜨리는 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다 처벌받냐? 다 처벌받아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야, 이거를 그러면은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걸까? 네. 예. 일단 당황해서 뭐 부모 입장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가야 되나? 근데 누군지 뭐 사이버라면 더 그런 것도 좀 찾기가 좀 더 애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아, 신고해가지고 괜히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그걸 그것도 제일 무서워요.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보복당하는 경우보다 신고하지 않아서 2차 가해 또는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의 타깃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가해 학생들이 중단이 돼요. 왜냐? 본인의 뭐 부모님까지 이제 학교에 와서 조사를 알게 받아야 되니까. 되고, 예, 수사기관도 뭐 때로는 개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반성은 안 하더라도 아, 내가 얘를 괴롭히면 귀찮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라도 일단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단계가 신고네요. 예, 맞습니다. 엄마 지금 가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얘기해서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 아이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엄마한테.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통은 막 흥분하세요. 우리 아이가 뭐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막 감정적으로 막 우시고 애한테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학교폭력 당하냐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인식이 잘못된 게 피해 학생,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뭔가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피해 학생한테 오히려 뭐 꾸짖거나 아니면은 너는 같이 대응 안 하고 뭐 했냐 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내가 너를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심리적 안정을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개입하려면 같이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일단 냉정하게 조금 그 사안을 그리고 아이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 지금 저희가 이걸 전혀 순서를 모르고 있네요. 네, 진짜로요. 첫 번째가 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관계 피해 사실을 확인해라. 네. 그런 다음에는 학교에 전달. 학교에 예, 전달. 신고를 하셔서 학교에 전달을 하시고 예.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열립니다. 네. 거기서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징계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뭐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피해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몸에 상처가 난 건 뭐 사진을 찍고 네, 몸에 상처가 났다라고 뭐 하면 건가요? 사진 촬영, 몇 월 며칠 뭐 촬영 몇 시 뭐 이런 것도 기록하셔야 되나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그냥 뭐 학교폭력 당했다고 하면 뭐 애들 싸움이니까 하고 병원 안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다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진료도 받고 다른 다친 부위는 없는지 검사도 받게 하시고 그런 진료 기록 자체도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 강조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흥분하셔가지고 야, 너 SNS 탈퇴 막 단체 채팅방 다 나가게 하고 지워버리세요. 그럼 증거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발견을 하시면 꼭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삭제를 하든 탈퇴를 하든 그건 이후의 일이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숙하겠네요. 맞아요. 이게 교사들이 이런 업무를 아는 분들이 좀 있나요, 학교에?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이 계신데 계세요? 이분들이 담당 과목도 가르치셔야 되고 수업도 들어가셔야 네, 되고. 이 업무도 보셔야 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세요. 그래서 요즘 기피 1호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도 이런 사안조사 과정에서 이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뭐 저를 포함한 뭐 전문가분들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죠. 네.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나? 개입은 하더라도 네. 당사자 간의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 이거를 법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소위 말해서 뭐 갈등 조정, 교육과 법이 분리되지 않고 이건 함께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갈등 조정이라는 것도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말하는 갈등 조정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마냥 피해자한테 참으라고 하고 피해자 그렇죠. 스스로 학교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네, 법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법적 같이 가는 테두리에서 갈등 조절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 끝으로 한 말씀. 네,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비난받고 부끄러워할 일이지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 어른들부터 보여주는 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금요 초대석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몰랐던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노윤호 변호사 그리고 남정미 씨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자,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